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시장 약간의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코스피 지수 1.62%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많은 전문가님들께서 이번 주에 시장이 약간 조정을 받으면서 건전한 조정 장세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우리 시장 건전한 조정이 시작이 된 건지 1월 랠리는 가능할지 오늘도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 서울경제TV의 영원한 젠틀맨이시죠. 이지원 전문가님 모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닉네임은 주식 돌부처인데 제가 언제부턴가 젠틀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거래일이 4거래일밖에 안 됩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연말답지 않은 연말이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 오늘부터 좀 본격적으로 외국인이 파는 모양새입니다. 건전한 조정일지 아니면 계속해서 좀 1월 랠리 전까지는 시장이 어떨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왜 팔았을까요, 위원님? 사실 이제 오늘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좀 출회를 하고 있습니다. 큰 물량들은 패시브 자금이 나갔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 오후장에 외국인들의 매도의 모습을 보면 사실 물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의 매도 순매도 대비로 해서 순매수도 상당히 들어왔기 때문에 물량 자체가 굉장히 크지는 않는데요.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너무 무식하게 던졌다라는 표현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오후장에 단시간 내에 물량을 그대로 다 던져버리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대부분 이제 오늘 던진 펀드들이 유럽계 펀드들로 지금 밝혀지고 있고 유럽계 펀드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상당히 단기 매매에 좀 치중하는 펀드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펀드들이 아마도 배당 나기 이전에 나갈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고 그 시점을 좀 잡고 있었는데 어제 영국의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유럽 시장이 급락하자 아마 D-Day를 좀 앞당겨서 오늘 다 던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좀 출렁거렸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크게 굳이 우리가 임금까지 뭐 신경 많이 쓸 필요가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금의 절반 정도가 미국계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유럽계 단기 자금들이 일부 나간 것 때문에 시장이 출렁거린 부분을 너무 민감하게 볼 필요는 없다. 다만 너무 이 순식간에 한두 시간 안에 제한된 시간에 물량을 다 던지려고 하다 보니까 코스닥의 일부 종목들이 오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제 생각에 아마 이런 부분들은 좀 빠르게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을 보면서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은 그동안 코스피 시장이 좀 강하게 올랐고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르면서 앞으로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오를 거라 했지만 지금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걸 좀 보여줬죠. 여전히 시장의 중심이 코스피 시장에 있다. 이 부분을 오늘은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조정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한시름 덜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타랠리 이번 연도엔 없고 코로나19 때문에 산타랠리는 1월에 2주 뒤에 올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1월 랠리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지금 저는 산타랠리를 아직 포기하지는 않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래일수로 이제 우리가 올 한 해 5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어제 영국의 이 변종 바이러스 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장이 출렁거렸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이 좀 빠르게 안정됐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 있는 백신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 낙폭을 좀 만회하면서 끝이 났는데 아마 오늘과 내일 미국 시장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정도에서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반등을 이어간다면 아마 연말장에 생각보다 좀 빠르게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을 좀 강하게 나올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조정을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이 조정이 결국 지금 나오지 않으면 1월 제가 봤을 때는 한 중반 쪽에 나올 수 있는 조정이었습니다. 결국 빠져나가야 될 자금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 오히려 배당락 이전에 빠져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연말과 연초에 조금 더 홀가분한 부분으로 우리가 시장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은 지금 조정을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다만 빠져나가는 방법이 어제 예상하지 못했던 급박한 영국의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란 때문에 D-Day를 좀 앞당겨서 너무 급박하게 빠져나갔다는 부분 때문에 조정폭이 단기간에 좀 크게 나오는 종목들이 많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안에서도 이제 거래를 하시다가 오후에 갑자기 좀 이제 지수가 빠지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산타랠리 난 아직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 8시 30분이죠. 유튜브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에서 저희 박원재 위원님께서 무료 온라인 방송 대기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8시 30분에도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야기 잠시 수급 위주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요. 본격적으로 좀 이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투데이 이슈 함께 만나보시죠. 네, 두 개의 이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희비가 좀 갈리는 두 개의 이슈인데요. 11년 만에 다시 기업 회생을 신청한 쌍용차의 운명 이야기 나눠보고요. 두 번째는 모두가 좋아하는 소울푸드 라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대 수혜주부터 관련된 종목들까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개의 이슈를 오늘도 준비를 해봤는데 하나는 울고 하나는 웃네요. 하나씩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좀 슬픈 소식부터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쌍용차와 관련된 이슈인데요. 쌍용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외국계 금융기관에서 빌린 약 600억 원을 갚지 못해서 쌍용자동차가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는 이슈입니다. 쌍용차를 갖고 계신 또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은 쌍용차가 왜 이런 빚을 떠안게 됐는지부터 좀 이야기를 찬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쌍용차 이슈 어떻게 보시나요? 네, 쌍용차는 상당히 이제 연말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좀 거쳐왔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 업체로 갔다가 다시 인도의 마힌드라 인수되면서 어느 정도 회생의 과정을 좀 거치면서 좀 좋아지지 않을 수 있냐라는 부분 기대감을 가졌는데 이번에 대출 원리금에 대한 부분이 뭐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일단은 공시가 됐습니다. 연체가 됐다는 공시가 되면서 안타깝지만 지금 현재 이제 거래 정지 상태에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이제 쌍용자동차가 이런 과정을 겪었던 가장 큰 원인은 독자 생존이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 많이 조성이 되었고 우리가 이전에 쌍용자동차에 가졌던 그런 브랜드 파워나 그런 부분들은 최근에 많이 희석이 됐습니다. 아마 안타깝지만 지금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자동차를 보시면 쌍용차를 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쌍용차가 신차가 마지막으로 출시된 게 6년 전에 마지막이 이제 모델 체인지가 되면서 나왔던 부분이 마지막인데 그 말은 최근에 6년 동안 새로운 신모델이 없었다라는 부분인데 최근에는 자동차 업계들이 거의 1년마다 신차를 출시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유행에 민감하고 자동차도 하나의 문화로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쌍용자동차는 굉장히 안타깝지만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좀 거쳐왔습니다. 노사가 노사 분기 없이 굉장히 하합된 모습으로 회생의 절차를 좀 겪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 인도의 마힌드라가 원래 올 초에 한 2천억 정도를 투입해서 쌍용자동차를 회생시키겠다라고 했다가 인도의 사정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철수를 거의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쌍용자동차 회생에 대한 부분은 손을 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런 과정에서 손을 대주주가 놔버린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시간만 흘러간 상태로 계속해서 끌고 왔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데 아마 지금 현재 쌍용자동차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언제 기업 회생 절차를 거쳐서 거래 정지가 풀릴 수 있냐라는 부분에 관심을 가질 건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이 기업 회생 절차를 밟으려고 해도
이 주체가 없다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뭐냐면 산업은행이 예를 들어서 대주주나 혹은 오너가 있는 상태에서면 협상을 통해서 뭐 사재 출연이라든지 혹은 다음 협상 단계에서 어느 정도 밀고 당기면서 부담금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기업 회생 절차를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산업은행이 얘기를 할 창구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이미 마인드라는 모든 걸 지금 손 놓고 나가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대화에 지금 주체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업 회생 절차조차도 지금 현재 제대로 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현재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일한 지금 현재 돌파구가 쌍용차가 지금 현재 다른 기업의 인수가 되는 건데 미국의 뭐 지금 현재 말이 나는 뭐 스타트업 기업의 자동차 관련된 쪽 인수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진행되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지금 현재 결국 산업은행과 쌍용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산업은행 단독으로밖에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데 최근에 산업은행은 예전처럼 기업 회생 절차에서 모든 총대를 껴안는 받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산업은행이 예전처럼 모든 총대를 메고 기업 회생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도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낮기 때문에 한마디로 지금 현재 쌍용자동차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다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지금 현재 쌍용자동차가 기업 회생 절차를 거쳐서 정상적인 기업으로 재탈바꿈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사업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까지도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지금은 쌍용자동차에 대한 미래를 바로 예측하기가 힘들다. 산업은행의 결단에 달려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좀 가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인드라가 과연 지금 손을 놓은 상태에서 재차 개입할 여지가 있느냐 이 부분과 산업은행이 어느 정도 선에서 부담을 지우려고 할 것이냐 이 부분까지 이 두 가지가 아무래도 앞으로 관건일 것 같습니다. 좀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로서는 이 정도 상태에서 사태 추이를 보는 것 외에는 결정적인 부분에 말씀드릴 게 없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일단 산업은행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진행 방향을 보면서 추후 상황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쌍용차 주가가 지금 현재 정지가 된 상태긴 한데요. 정지되기 전에는 2,770원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 정말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 최대한 방송에서 좋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쌍용차 같은 경우는 정말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상황이 좀 안 좋기 때문에 관련된 흐름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뭔가 협상의 주체가 없기 때문에 답답한 것 같습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는 물론 전혀 다른 섹터에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장 폐지 이야기가 1년 뒤 좀 미뤄졌잖아요. 그래도 신라젠 같은 경우는 좀 케이스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해볼 주체가 있는 건데 쌍용차는 지금 전무하다는 거죠? 결국에는 신라젠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부분을 제외하고 일단 오너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오너에 대한 책임 부분을 좀 지울 수도 있고 회생 절차에 대한 부분을 논의할 수도 있고 이렇게 딜레이하면서 시간을 좀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쌍용차의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의 창구가 없다는 부분과 주체가 없다라는 부분이고 결국 이 말은 이제 책임질 수 있는 주체가 없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최근에 이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면 상당히 안타깝지만 예전에는 이 공적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투입되는 경우가 자연스러웠다면 지금은 어떤 사기업의 산업은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자체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반하는 행위로 보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전처럼 산업은행 단독으로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기업을 회생시키기에는 상당히 사회적 분위기가 좀 쉽지 않다는 부분을 좀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깝지만 쌍용자동차가 빠른 회생의 길로 가기 위해서 책임을 져야 될 투자 주체 인도의 마인드라가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은행과 좀 얘기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지만 회생하기 쉽지 않은 쌍용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관련된 이제 종목과 흐름들은 여러분들이 꾸준히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이슈가 좀 슬픈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 이슈는 기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소울푸드인 라면이 올 수출 6억 달러를 이제 달성을 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도 체크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맛과 간편함 때문에 코로나19 시대에 오히려 외국에서도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라면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방탄소년단 못지않은 국위 선양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다고 하는데 올해 라면 수출액이 약 6억 달러, 그러니까 약 6,618억 원 정도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역시나 딱 떠오르는 기업하면 농심이 떠오르긴 하는데 저희 위원님도 그 매운 라면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좋아하신다고 하셨죠?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하셨나요? 라면 좋아한다 말씀드렸는데 사실 매운 걸 잘 못 먹어가지고 자녀분들이 좋아한다고 하셨나요? 그렇죠. 저희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저는 조금 그 농심에 따른 고소한 라면을 좀 좋아하는데 그러시군요. 사실 라면이 최근에 굉장히 수출 쪽에서 효자 종목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K푸드의 가장 대표적인 음식으로 하면 라면을 떠올릴 건데 최근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럽이나 혹은 캐나다에 스키장을 가잖아요. 그러면 거의 우리나라 컵라면이 다 있습니다. 저도 목격을 했는데 거의 웬만한 외국의 유흥시설에 가면 우리나라 컵라면이 다 있거든요. 알고 계신 것처럼 농심이나 삼양 쪽에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농심과 삼양식품 두 회사가 최근에 보면 상당히 이런 해외 부분의 매출이 크게 성장한 데는 역할을 굉장히 잘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삼양식품 쪽을 보면 알고 계신 것처럼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으로 거의 기사회생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 매출이 국내보다 훨씬 더 크고 공장도 지금 현재는 중국 쪽 라인이 국내보다도 훨씬 더 크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중국에서 이 불닭면의 그 인기가 굉장히 하늘을 찌른다 할 수 있는데 제가 작년에 이 시간에도 한번 배트맨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맞아요. 그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거든요. 불닭볶음면이 종류가 몇 가지일까 중국에서 이 질문을 좀 드렸는데 아마 그때보다 종류가 더 늘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가 열 몇 가지 정도 됐는데 지금 한 20가지 정도 아마 이상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중국의 상품이 다양화되고 굉장히 매출액이 커가고 있습니다. 특히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우리나라 식품업체들이 중국에 가서 대부분 낭패를 당했던 게 결국 유통구조 때문이었거든요. 결국에는 이 유통구조를 극복하지 못했는데 삼양식품은 중국의 유통구조 특히 각 성에 있는 주 도시들마다 이 연결망을 잘 갖춰진 유통망을 잘 확보를 했고 올해부터는 이 중소도시까지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는 회사와 협업하면서 이제는 이 삼양식품은 중국의 또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까지 유통망이 전체 확대되면서 매출액이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의 이런 중국에서의 유통망 확대가 가장 큰 매출 성장에 좀 기반이 되었고요. 반대로 이제 농심 같은 경우는 북미권, 미주권에서 상당히 매출액이 커지면서 해외 매출액이 한 24% 정도 성장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농심 같은 경우도 이전에 실패를 경험으로 유통망을 굉장히 잘 닦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우리나라에도 잘 알고 있는 코스트코라는 대형 할인마트 잘 알고 계시죠? 네. 미국에서 이 농심은 코스트코를 활용해서 전국 유통망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직접적인 판매 위주로 갔다면 지금은 코스트코에 간납을 하면서 코스트코에 북미 전역에 걸쳐 있는 유통망을 잘 활용하면서 매출이 이제 급성장하게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우리나라 이 라면 업체들이 초창기에 유통망을 확보하지 못해서 일본 업체들이 많이 밀렸던 데 반해서 지금은 좀 전에 삼양식품처럼 중국의 유통망이나 농심처럼 미국의 코스트코 같은 대형 유통망을 잘 활용하면서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좀 이뤄내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미국이나 캐나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여행을 못 가시겠지만 가보면 유명 관광지에 가면 거의 농심과 관련돼 있는 삼양식품과 관련돼 있는 컵라면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유통망이 이제 잘 확보가 됐고 매출액이 성장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출이 이제 6억 달러 정도로 이제 확대됐다라고 나오는데 아마도 해외 생산 기지가 외국 쪽에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농심 같은 경우는 미주권 그리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 해외 공장 신설이 계속돼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매출 시장 해외 신장에 따른 매출 신장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좀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보신다면은 지금 현재 식품주, 특히 라면과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우리가 좀 주목을 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마 우리나라가
1인당 라면 소비액이 글로벌하게 1위라는 얘기를 우리가 몇 년 전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 1위 자리를 중국인들이 호시탐탐 지금 넘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간편식에 대한 부분이 늘어났고, 특히 그동안 수요 창출이 별로 많지 않았던 미주나 유럽권에서는 오히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이 비대면 집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간편식으로도 인식이 좀 되면서 매출이 조금 더 확대되지 않았냐는 부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본다면 아마도 이 K푸드에서 라면이 오히려 일본 업체들을 압도하면서 지금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구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위원님께서 매운 라면을 못 드신다고 하니까 저도 뭐랄까요, 좀 동질감이 드네요. 저도 사실 라면을 좋아하긴 하는데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그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는 맛이 더 다양해졌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그 관련해서 라면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라면이 각광을 받고 있다는 이슈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종목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특히 이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저희 배트맨 시간에서도 뭐랄까요,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을 한번 주셨었기 때문에 또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차트를 보니까 만약에 삼양식품 앞으로 이제 코로나19가 또 장기화됐을 때 이런 라면들이 해외에서도 잘 팔리고 있다고 하니까 좀 전략적으로 다가가고 싶으신 분들한테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위원님. 만약 가격 전략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라면도 마찬가지지만 식음료 섹터 전체를 좀 보면 상당히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고 전체적인 차트를 좀 보시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좀 들어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음식료 업종들이 지금 보시면 차트를 잠깐 볼까요? 차트를 잠깐 보면 음식료 지금 보시는 게 음식료 업종 차트인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 2016년도, 2015년도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4, 5년 정도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고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제 상승 구간으로 접어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식음료 쪽은 아마 내년도에 아마 주가가 한번 리레이팅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IT 성장주나 경기 확장 관련된 종목 쪽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 이 경기 확장과 관련된 종목들이 초반에는 철강이나 기계, 건설, 운송 장비, 화학 같은 쪽이 좀 강세를 띠겠지만 아마 내년 초 중반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소비재 관련된 쪽이 바톤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크고 그 소비재 쪽에서 여러 가지 섹터가 있지만 아마도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신 것처럼 가격적인 부분을 좀 보신다면은 식음료 쪽이 음식료 업종이 상당히 내년도에 주가 리레이팅을 받는다라고 하면 올 초에 한번 내년 초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삼양식품에 대해서도 가격 전략적으로 어떤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라면 이야기를 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지금 현재 유튜브 채널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저희 박원재 위원님께서 무료 온라인 방송 시작을 해주셨다고 하니까요. 2020년 잘 마무리 짓고 2021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 저희 위원님 방송 시작하셨다고 하니까 이쪽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마켓 트렌드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주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대형주 위주로 시장이 움직였다가 순환매가 돌 수 있는 섹터들은 다 돌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좀 눈여겨볼 업종과 종목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한데 어디에 좀 포커스를 맞추셨어요, 위원님? 네, 마침 라면 얘기를 했고 제가 업종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오늘 말씀드릴 업종이 음식료 업종이었습니다. 네. 오늘 장 움직인 업종을 좀 보면 상당히 외국인 매물들이 크진 않지만 짧은 시간에 어떻게 보면 응축돼서 나오면서 대부분의 섹터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오늘 그나마 좀 좋은 움직임을 보인 섹터가 음식료 업종입니다.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상당한 조정을 좀 많이 받았던 업종인데 이제 조금 이제 바닥권에서 조금 꿈틀거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음식료 업종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올 초에 급락을 한 게 아니라 2015년도 정도를 고점에서 한
5년 정도를 꾸준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5년 정도의 하락의 정점이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대량의 거래량이 발발하면서 손바뀜이 좀 나왔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올해 코로나19로 하락한 게 아니라 5년 정도의 하락을 한 이후에 이제 대바닥을 만드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볼만한 업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최근 5년 동안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은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있는 구간에 좀 들어와 있고 이 저평가 메리트에 최근에는 이제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는 실적 개선 쪽으로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음식료 업종은 저평가 메리트의 실적 개선 이 두 가지 성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업종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한번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최근에 아마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들도 바닥권에서 최근 활발하게 손바뀜을 좀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가 급락했던 3월 기준으로도 손바뀜이 한 번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 10월, 11월, 9월 이후에 10월, 11월에 들어오면서 또다시 대규모 지금 손바뀜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차트로 잠깐 보면 그동안 2016년도, 2015년도 말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거래량이 상당히 늘어났던 부분에서 올 초에 보시면은 코로나19 급락이 나왔던 지점과 그리고 최근에 9월, 10월에 형성되어 있던 대량의 거래량들을 보시면 두 번에 걸쳐서 5년간의 물량을 좀 뛰어넘는 손바뀜이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여기서 그동안의 하락이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주인이 일단 체인지 되었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이 음식료 업종은 우리가 관전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이 저평가 메리트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백신 투약이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 코로나19가 지금 굉장히 기승을 부리지만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이 거의 정점이 아닐까라고 예상해보고 주가는 항상 그보다 선행되기 때문에 백신 투약 시점에 만약에 내년 한 4월, 5월 정도에 어느 정도 코로나 환자가 좀 감소하는 안정되는 상태에 들어간다고 하면 주가는 아마도 1월이나 12월 말이나 1월부터 오히려 반영되면서 좀 더 강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게 결국에는 경기 확장되는 쪽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12월 달, 11월 달에 이미 철강, 기계, 화학, 건설 이쪽은 큰 폭의 상승이 다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남아있는 쪽은 소비재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소비재 쪽에서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뭐 중국 관련된 소비재, 화장품 혹은 여러 가지 섹터를 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음식료 업종도 지금 충분히 관심을 한번 가져볼 만합니다. 저평가 메리트의 경기 확장과 관련되어 있는 소비 확대 이 부분이 될 거고 아마 여기에 이제 좀 손바뀜의 기름을 부을 수 있는 게 바로 오늘인데요. 그 부분이 뭐냐면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오늘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슈가 추가 경기 부양책이라는 하나의 이슈로 보면 소재가 이제 노출됐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지 않냐.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결국 이 경기 부양책이라는 부분은 이 이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보신다면 당연히 소비재 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음식료 업종은 지금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볼 만한 구간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내에 이제 순환매가 계속 돌면서 돌지 않았던 섹터군이 이 음식료 업종이었는데 결국엔 이것도 돌 것이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음식료 업종에 해당되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좀 찾아봤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시장이 밀렸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이 좀 파란불을 켜면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뭐 빙그레라든지 오리온이라든지 찾을 수 있는 건 찾아봤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을 예시로 들 수 있을까요, 의원님? 지금 이제 크게 관심 가져볼 만한 게 좀 전에 우리가 라면 관련된 이슈 얘기했잖아요. 네. 그 부분도 제가 볼 때 분명히 포인트가 될 수 있고 네. 농심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번 관심을 좀 가지고 접근해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식품종 파트에서 롯데에 관련된 뭐 롯데 칠승이라든지 이런 쪽도
한번 저평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식료 업종 중에서도 이제 해당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장에 움직이는 업종, 좀 오늘의 테마가 음식으로 좀 잡히다 보니까 이 시간에 저녁 시간이 살짝 지나서 야식 먹기 약간 이른데 자꾸 음식 얘기를 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내일 장 움직일 업종으로 그럼 넘어가 볼까 합니다. 오늘 장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짓고요. 계속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2018년처럼 이 반도체 영업이익이 확실히 늘어나면서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던데 아무래도 내일장을 준비하기에 또 반도체, 미래를 보기에는 반도체 꼭 봐야겠죠, 위원님? 결국 이제 내일 말씀드릴 업종이 이제 IT 업종인데 네. 오늘은 IT 업종을 그 내부적인 부분에서 한번 업종 자체를 한번 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세부적으로요? 싶거든요. 네. 그 부분은 뭐냐면 최근에 이제 IT 쪽에서 외국인들이 대거 매도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대거 매도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동안 지켜왔던 외국인 최대 매수 업종에서 좀 이탈을 했습니다. 물론 하락 업종은 일종의 IT이기 때문에 같이 넣어서 볼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 부분이냐라는 부분을 좀 본다면 결국 IT 내에서도 실적이 성장 위주로 큰 폭 갈 수 있는 쪽과 아닌 쪽이 서서히 좀 나뉜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IT 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섹터들을 뭐 2차 전지, 5G,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뭐 MLCC, PCB, 카메라 모듈 핸드폰 관련 부분도 여러 가지 섹터가 있지만 내년에 과연 어느 섹터 중심으로 봐야 되냐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탑픽만 뽑으라고 하면 실적 성장이 가장 크게 나올 수 있는 섹터는 역시 반도체와 MLCC, 2차 전지 정도입니다.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섹터 자체가 굉장히 커지는 부분은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는데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워낙 섹터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참여하는 업체들이 지금 현재 우죽순으로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고 공급선이 달라지면서 실적이 굉장히 들쭉날쭉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섹터 자체가 커지고 실적이 좋아지는 건 알겠는데 쉽게 접근하기가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2차 전지라면 반도체와 MLCC 쪽은 지금은 조금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 보시면 삼성전자나 삼성전기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조정받는 모습을 좀 나오지만 삼성전자나 삼성전기가 조정받는 모습을 보면 가격 조정보다는 거의 기간 조정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섹터의 종목들은 가격적으로 조정을 주게 되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펀드 물량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패시브 자금들이 대량으로 빠져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전체 매수한 물량의 3분의 2 정도가 빠져나갔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매수한 물량의 3분의 2 정도가 단기간에 빠져나가면 주가는 큰 폭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매수한 쪽에서 나갔기 때문에 큰 폭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가격대가 오늘 조금 하락했지만 아직도 72,300원 정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5만 원대에서 7만 원대까지 주가를 단기간에 끌어올렸는데 매수한 주체의 3분의 2가 나갔는데 주가는 그대로 7만 원대에 있다. 자, 이게 뭘 의미할 것 같습니까? 삼성전자 주가는 크게 조정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말은 지금까지 패시브 자금에 의해서 유입된 물량들이 나가도 액티브 자금들이 버티고 있으면 가격 조정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외국인들이 좀 빠져나가면서 종목과 등락이 나왔기 때문에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가격은 여전히 72,000원대에 있습니다. 우리가 불과 한 달 전에 5만 원대 중반에 있던 거에 비하면 여전히 고가권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내년도에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암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도에 결국 어느 쪽이 가겠냐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장이 조정받을 때 조정폭이 나오지 않는 기간 조정이 가거나 혹은 남들보다 조정을 과하게 심하게 받는 종목이 내년도에 좀 강하게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나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정을 주고 가격 조정을 주고 싶어도 가격 조정을 그렇게 쉽게 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니다라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IT 섹터 내에서 대부분의 섹터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경기 확장이 맞물린다면은 IT뿐만 아니라 IT 내에서도 가전이나 이런 쪽도 상당히 실적이 좋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 상승률과 비슷하게 혹은 시장 상승률 플러스 알파 정도로 가는 종목과 압도적으로 상승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은 이제 IT 섹터 내에서 구분을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MLCC나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시장 상승률을 훨씬 뛰어넘는 상승률이 내년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지금 보신다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쪽에 있는 IT 섹터 내 종목들을 좀 보더라도 메모리 반도체 쪽이나 혹은 MLCC 쪽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보신다면은 지금 올 연말에 우리 시장이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이 조정을 받는 기간에 내가 어떤 쪽에 접근을 해야 될 거냐 할 때 아마도 코스닥에서 뭔가 보석 같은 종목을 찾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오늘 시장을 보시면 등락을 보시면 어느 쪽에 외국인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확연히 드러납니다. 코스피가 못 갈 때 코스닥이 압도적으로 많이 가야지만 코스닥 중심이 장세가 되는데 코스피 시장이 조정을 받더라도 코스닥 시장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이 말은 코스피 시장의 기간 조정이 끝나면 다시 코스피 시장이 강하게 간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들을 보신다면 코스닥에서 뭔가 좀 빛이 날 수 있는 부품 소재 쪽을 찾는 것보다는 IT 쪽에서 삼성전자나 삼성전기를 반드시 내 포트에 가지고 가는 게 내년도에 1분기, 2분기, 3분기 30%, 40% 수익을 좀 편안하게 낼 수 있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IT 섹터는 좀 구분을 하자. 어느 정도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쪽과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되는 쪽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반도체나 MLCC, PCB 이쪽을 말씀을 드렸다면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되는 쪽이 있습니다. 그쪽은 2차 전지와 5G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2차 전지는 기대치는 높지만 실적이 따라오는 종목과 따라오지 않는 종목, 그리고 최근에 유럽에서 발표처럼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쪽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눈높이를 예전처럼 주가가 4배, 5배 오를 거라는 부분을 좀 낮춰야 되고요. 5G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가 대부분 5배에서 10배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아마도 실적은 내년 1분기가 가장 좋을 거기 때문에 아마 1분기에 주가는 강하게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아마도 그 탄력적으로 나오는 그 구간이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정점을 찍을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부분을 보신다면 5G 같은 경우는 지금 보유는 하시되 내년 1분기에 주가 상승 탄력이 클 때 차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눈높이를 IT 섹터 내에서 높여야 되는 쪽과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 쪽이 지금 연말에서 우리가 구분을 지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안에서도 이제 좀 기대치를 가져도 되는 쪽과 기대치를 낮춰야 되는 쪽 양쪽으로 나눠서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이제 섹터 중에서 MLCC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삼성 땡땡이 들어간 이 삼성과 관련된 MLCC 관련주들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 중에서 뭐 MLCC 대표적인 종목들이긴 한데요. 코스모 신소재랑 사마 콘덴서에 대한 질문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종목도 좀 자세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그러니까 아마 이제 지금 대덕전자도 마찬가지고 사마 콘덴서도 마찬가지인데 MLCC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또 특히 PCB와 MLCC 같이 관련된 부분에서는 기대치가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면 결국 이 MLCC 같은 경우는 시장 성장성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MLCC 수요가 적게는 4배, 많게는 8배에서 어떤 리포트들은 16배까지 시장이 확대된다는 리포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4배부터 8배, 16배까지 시장이 확대되니까 사실 MLCC는 웬만큼 매출이 되는 회사들 뭘 사도 주가는 우상향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좀 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수요 폭발이 어느 쪽에서 나올 수 있냐 부분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기대치가 높은 쪽이 전장 부품 쪽 관련된 쪽하고 반도체 관련 쪽인데 이 전장 부품하고 반도체 관련 쪽에서 보신다면 역시 삼성전자를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놔야 된다는 거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함원을 인수한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결국 함원 쪽의 수요가 전장 부품 쪽에 일어나는 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라는 거죠. 그럼 삼성전자에서 예를 들어서 MLCC 발주를 줄 때 어디를 주겠습니까? 삼성전자 발주를 대덕전자에 줄까요? 사마콘덴서에 줄까요? 삼성전기에 줄까요? 그건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그러죠. 삼성전기에 발주를 주고 삼성전기가 커버 못하는
모자라는 물량을 다른 업체들에게 또 주겠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수요 확대를 놔야 되는 구간은 종목은 삼성전기다 이렇게 일단 대전제를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조금 더 종목에 관심을 가진다면 대덕전자 정도를 관심을 대덕전자나 혹은 뭐 사만 콘덴서 이런 쪽으로 MLCC나 PCB 수요를 조금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잡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지금의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부분이지만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특징을 뭐냐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번에 11월 말 MSCI 리밸런싱과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거치면서 지금 어제 오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데 불구하고 외국인 매도 물량이 확 줄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나가야 될 패시브 물량들은 이제 어느 정도 거의 마무리 국면에 나가야 될 패시브 자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면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올 자금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액티브 자금입니다. 그러면 이 액티브 자금은 반드시 전체 지수라든지 시장 자체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특정 섹터, 특정 종목, 이 특정 종목과 연관되어 있는 바스켓 종목만 선별적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코스닥 시장이나 코스피 시장이나 놓고 봤을 때 절대 다수가 코스피 시장의 비중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에 뭔가 좀 중소형주에서 큰 상승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코스피 시장에 반드시 일단 종목을 먼저 걸쳐놓고 그다음 코스닥 쪽으로 분할을 접근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는 것과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바스켓 거래를 하게 되면 액티브 자금들은 바스켓 거래를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뭡니까? 특정 섹터에만 매수세가 몰린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액티브 자금이 선별적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주도 섹터를 하긴 IT 섹터에서 예를 들어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뭐 MLCC, PCB 이렇게 정해져 있는 섹터에만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섹터에 벗어나 있는 예를 들어서 내 종목이 그 주도 섹터에서 벗어나 있다면 우리가 예전에 기대했던 것처럼 한 바퀴 돌고 나서 순환매 개념으로 결국에는 여기가 오르면 나중에 여기도 올라가겠지라는 부분이 지금은 성립이 안 한다는 거죠. 여기가 올라가다가 여기가 좀 쉬면 쉬었다가 또 이 종목이 올라간다는 거죠. 이 섹터가. 그러면 여기는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현상을 어디서 많이 봤냐면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그때 유동성 장세가 들어왔을 때 지금하고 반대였죠. 그때는 우리가 굴뚝주라고 얘기하는 뭐 예를 들어서 포스코나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들이 큰 폭으로 올랐는데 그때 주가 흐름을 보면 예를 들어서 포스코나 현대중공업이 10,000원대에서 50만 원대까지 올라 50배가 상승을 했지만 삼성전자는 그대로였습니다. 주가. 조금 그냥 시장 상승률 정도만 상승했죠. 그 말은 소외되어 있는 종목은 대형주라 하더라도 계속 소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이나 놓고 봤을 때 반드시 코스피 시장에 비중을 둬야 된다는 것과 주도 섹터와 비주도 섹터를 놓고 봤을 때 순환매는 나오지 않는데 순환매는 주도 섹터 내에서만 계속 나온다는 부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눈높이를 좀 높여야 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 종목 이야기 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정확하게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 박원재 위원님께서 현재 유튜브 채널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다고 하니까요. 종목 이야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종목 이야기까지 나눠봤으면요. 저희는 당신을 위한 한마디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렇게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연말답지 않은 기분이 나는 것도 정말 신기합니다. 당신을 위한 한마디, 선물 같은 한마디를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실 텐데 위원님 바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드릴 말씀은 사실 오늘 오후장에 급락이 좀 컸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2%, 2.6% 꽤 크게 나고 코스피 시장도 1.6% 하락하면서 하락폭이 좀 크게 나왔는데 사실 연휴를 앞두고 있는 연말장에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렇죠. 저도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결국 지금 현재 연말 연초에 결국에 조정이 들어올 거는 누구나 알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11월 달 이후에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그 가파른 상승 안에는 패시브 자금이라는 수동적인 물량도 있고 또 단기 거래를 노리는 헤지펀드 자금들도 상당히 들어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패시브 자금과 단기 헤지펀드 자금은 나갈 거라는 거죠. 단기간에. 저는 아마 개인적으로는 내년 1월 한 중순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게 한 20여일 정도 제 생각보다 좀 앞당겨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아마 어제 영국의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유럽 시장이 어제 3% 처음에 뭐 독일 시장 같은 경우는 장중에 한 4% 넘는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단기 해제 펀드들이 겁을 먹었을 겁니다. 겁은 개인만 먹는 게 아닙니다. 펀드들도 당연히 겁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기 펀드 자금들이 어제 그 유럽 시장의 급락을 보면서 일단은 빠지자라는 결정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배당을 받고 빠져나가느냐, 배당을 받기 전에 빠져나가느냐에서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유럽 시장의 급락을 보면서 오늘 대거 빠져나가는 펀드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도된 뉴스 자료가 뭐냐면 지난 미국 대선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자금, 외국계 자금 60%가 유럽계 자금이었다라는 뉴스가 오늘 나왔죠. 유럽계 자금의 특징은 아쉽지만 철저하게 단기적인 매매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인데 자금들이 좀 나갔다는 부분인데 수급적인 부분은 제가 오늘 수익을 말하는 시간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나가면서 기분은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도 연말 지나고 1월 중순에 나가면 기분이 좀 덜 나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나갔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점을 어떻게 둬야 되냐. 내 종목이 지금 내려서 기분이 안 좋다. 수익이 이만큼 났는데 수익이 줄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당연히 그렇게 또 생각하실 거고 지금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중요하진 않다는 거예요. 뭐냐면 결국 이 매는 우리가 내년도에 유동성장에서 수익이 좀 크게 날 거다라는 부분을 예상을 다 했다면 그럼 이 과정은 지금 일어나든지 혹은 내년 1월 중반에 일어나든지 한 번에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조금 당겨졌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지금 연말장세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거래일수로 보면 5거래일 남았는데 이 5거래일 동안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급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 5거래일에 너무 목매지 말고 올해 지금 연말에 수익에 너무 목매달지 말고 관점을 내년 1월 이후로 좀 넘겨두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증시는 연말을 보는 게 아니고 내년을 봐야 됩니다. 내년이 더 중요하고 지금 아마 제가 봤을 때 미국 대선 이후에 유입된 자금이 한 절반 정도 액티브 자금으로 보면 한 4분의 3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4분의 3이 지금 패시브 자금이 빠져나가고 유럽계 펀드 단기 자금들이 빠져나갈 때 뭘 하고 있을까요? 그냥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자기들이 뭘 어느 쪽을 사야 되는지 아마 지금 두 눈이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경기 확장 쪽에서 어느 쪽을 살 건지. 그다음에 IT 성장주 쪽에서 어느 쪽으로 지금 가지고 올 건지 아마 지금 현재 뚫어져라 보고 있고 제가 그 농담 삼아 산타랠리 나올 수 있다 아직도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아마 만약에 미국 시장이 오늘 내일 정도에 바로 안정이 되면 저는 그 액티브 자금이 1월 달이 아니라 12월 달에 바로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험적으로 얘기해 드리자면 저 같으면 아마 지금 정도면 12월 달에 사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을 너무 어렵게 볼 필요는 없고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을 보면 단기간의 급락 대비로 굉장히 보잘것없는 물량입니다. 물량 자체가 굉장히 크지 않고 오늘 코스닥 시장이 2.6%나 하락을 했지만 코스닥 시장의 거래량을 보시면 정말 작은 거래량입니다. 평소 대비해서도 물량이 굉장히 작은 거래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거래량으로 5호장의 단기 자금들이 몰려서 나오기 때문에 매수 공백으로 떨어져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호가 공백으로 떨어진 거죠. 호가 공백으로 5, 6% 떨어진 종목들이 속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고 너무 개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시각을 내년으로 좀 옮겨놓고 지금 장은 포지션을 열심히 내년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맞춰놓잖아요. IT 성장주 쪽에서 핵심이 뭐고 경기 확장주에서 핵심이 뭐고 소비재에서 핵심이 뭔지 이 세 가지 밸런스를 잘 맞춰놓고 내년 장을 대비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지금 물 밑에 숨어있는 4분의 3의 액티브 자금이 1월 달에 움직일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시각을 연말에서는 포지션을 맞춘 데 둬야 되지 수익에 두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보다는 내년을 준비하는 현명한 개인 투자자가 되자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립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공식 노란색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더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현재 박원재 위원님께서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 유튜브 방송 중이시니까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이렇게 알찬 이야기 해주시고요. 잠시 뒤 수익을 말하다에서도 이야기해 주실 저희 위원님께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